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자를 맡은 김준경입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손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낭송과 문학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는 많은 그런 쪽으로 특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저명하신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은 누가 지금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텍스트가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시간도 길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낭송 문학과 표준 발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거는 제가 이제 낭송을 한 20년 저도 했습니다. 낭송을 해왔는데 그동안 낭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불과 저도 한 5, 6년, 7, 8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낭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발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걸 알고 이거를 우리 낭송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거는 좀 개선돼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네, 올바른 낭송 문학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 이런 거를 보았는데 우선 용어 자체부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낭송 문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 문학이라는 건 원래 그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을 뜻하잖아요. 근데 낭송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글을 소리내어 외거나 읽는다 이런 걸 뜻하는데 이 낭송은 즉 언어로 표현된 그런 문학 예술을 이 음률적인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그걸 가미해서 소리내어 외거나 읽는 것을 바로 낭송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일단은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학을 낭송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술 표현까지 뜻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낭송 문학은 문학적 예술이자 문자와 음성의 종합 예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낭송과 낭독의 차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낭송을 하시면서도 이건 낭송이 아니고 낭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낭독과 낭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낭송이라는 말이 낭자가 한자로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그 낭자입니다. 그리고 송은 외울 송자죠. 그러면 이 어휘를 보면은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외운다라는 게 낭송의 뜻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검색 통해서 사전을 이용하시잖아요. 그 사전을 보면은 낭송이라는 말은 크게 소리를 내어 읽거나 외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꼭 소리를 내지,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낭낭하게 소리내서 읽으면은 낭송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낭송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꼭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 음률적인 감정만 잘 넣어서 읽는다면은 낭독을 해도 음률적인 감정을 잘 넣어서 낭독을 하면은 바로 낭송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낭송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근데 작품을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올바른 해석을 하고 거기에 가랑이 담긴 음률과 자기만의 그 감정과 목소리로 그래서 청중에게 이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바로 낭송이 아닌가. 꼭 읽거나 외우거나의 차이가 아니고 어휘성상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낭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말 그대로 밝게 소리내어 읽는 거, 그게 낭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낭송과 낭독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도 사실은 보통 수필 낭독, 소설 낭독 이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긴 문장은. 그러나 사실은 수필도 낭송일 수 있고 소설도 낭송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그런 부분 정리가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그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읊조림을 그냥 이렇게 읊조림을 넘어선 소리의 음악성을 내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 정도로 낭송과 낭독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낭송 문학 구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우리가 올바른 낭송 문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실행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 단계가 일단은 우선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거에도 많은 그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준비 단계라고 하는 거는 낭송할 작품의 배경과 주제, 또 작품을 쓴 작가의 어떤 세계나 사상, 그다음에 이런 작가의 시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시 속에 문장 구호 하나라든가 또 단어 하나, 또 이런 연과 시인이 그 지어놓은 연과 행의 이런 어떤 정확한 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낭송가들이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시를 낭송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준비 단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작품 탐구의 단계가 되겠죠.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들이 연 하나, 행 하나 나누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많은 탈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낭송가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낭송을 하려면은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실행 단계는 우리가 바로 신앙송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많이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 테크닉, 일종의 낭송의 테크닉들. 자, 이 신앙송을 하기 위한 실행 단계의 첫째 또 중요한 게 호흡 조절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이 호흡 조절. 그 다음에 아까 이 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리듬을 또 낭송가가 어떻게 리듬을 또 그걸 살려서 잘 읽느냐 하는 리듬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발음. 그 다음에 퍼즈, 그 쉼 간격 어디서 끊어주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건 아시죠? 그거 잘못 읽어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되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되고 그렇게 되죠. 이런 끊어주는 거 그런 거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그 하는 뜻에서 쉼 간격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템포, 말의 빠르기죠. 말의 빠르기는 감정과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나면 막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이게 좀 차분해질 경우가 또 이제 어떨 때 이제 불안하거나 머뭇거리게 이제 여기 어디 나오나 뭔가 이렇게 불안한 경우 이렇게 우울하거나 또는 슬프거나 이럴 때 또 말이 느려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말의 빠르기 템포 이게 낭송할 때 그 시 속에 있는 시 해석에 따라서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서도 또 템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음조라고 볼 수 있는 이건 톤이죠. 침착할 때 또는 우울하거나 피곤할 때 이럴 때는 톤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또 막 분노하거나 두렵거나 이럴 때 긴장되거나 이럴 때 또 톤이 또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조절을 시 낭송할 때도 잘 좀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또 중요하다고 또 보는 테크닉이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강세. 어디에다가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소리 크기, 그 다음에 억양,
우리 낭송가님들께서 그 낭송하실 때 많이들 신경 쓰고 공부하시는 것들이라 일종의 이제 그런 테크닉들은 다 아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에 따라서 더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발음과 심 간격과 말의 빠르기, 음조, 강세, 목소리 크기, 억양 이 부분은 일반 낭독의 테크닉이에요. 낭송이 아니라 낭독의 테크닉이고 이 테크닉을 잘 살리고 또 다른 것들을 다 어려서 했을 때 이제 낭송이 잘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신앙송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 이런 거를 잘 연마를 해서 실제로 낭송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이 낭송의 실행 단계가 된다 해서 제가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잘 지켜야 되고 다 연구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제가 오늘 특별히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4번 목록에 더 달아놓은 거는 표준 발음, 이 발음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오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엔 이 장단음과 틀리기 쉬운 발음 이거를 좀 더 강조를 제가 오늘 해봤는데요.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게 바로 표준 발음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표준 발음법이 있다는 거를 아시지만은 사실은 다들 잘 안 지키세요. 사실은 또 지키기도 무척 어려운 게 틀리기 쉬운 발음도 엄청 많고요. 어려운 발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표준 발음이라는 거를 보면은 서울말의 발음을 말하죠. 표준 발음은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 중부 지역에서 쓰이는 말과 발음을 뜻하는데 표준말은 현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방송에서는 이 표준 발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많이 훈련을 하죠. 아나운서들이 매일같이 그 장단음 연구를 하고 그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이 방송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낭송가들이 해야 될 이 낭송 문학에 있어서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 이렇게 작품을 낭송할 시가 있으면은 이게 작가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시의 해석도 좀 배경도 들어가 보고 시를 해석하지만은 항상 우리 낭송가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발음 체크를 먼저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보고 장단음이 뭔지 또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지 깊숙이냐 깊숙이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전부 체크를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어보고 시를 낭송을 하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표준 발음에 있어서 이제 장단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장단음은 표준 발음법의 제3장 6항과 7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눈보라, 말씨, 감나무, 많다, 멀리, 벌리다 이렇게 앞에 첫 음절에 장음이 들어가는 그런 낱말들이 나왔죠. 그러나 이제 또 똑같은 눈이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되는 장음이지만은 우리 신체 얼굴에 있는 이 눈은 짧게 발음하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글 속에서 눈이 내린다가 나올 때는 눈이 내린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눈이 아파 이럴 때는 눈이 아파 이렇게 짧게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장단음의 구분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장단음이 이런 말을 또 동형이의어라고도 하고 또 쌍둥이 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동형이의어가 어느 학자분이 조사한 결과 무려 7,185쌍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500 정도의 단어가 된다는데 이걸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때그때 틀리지 않도록 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자, 여기 푸르른 날 서정주 시를 잠깐 보면은요, 여기에 그 눈과 눈에 대한 그 동영 이어의 간단한 실례를 들어봤어요. 여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이 앞에 눈은 신체의 눈이니까 짧게 읽어야 되겠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근데 이제 이연 3년에 가면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여기서는 이 눈은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이렇게 눈이 하고 길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은 눈이라도 글 속에 3번 나오는데 다르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장단음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장단음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또 여기 지금 보면은 밤 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단 빈도수가 높고 방송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에서 기억으로 시작한 그 동영이어 장단음만 조금 참고하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7,000 단어가 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참고하셔서 사전을 찾아보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리기 쉬운 발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틀리기 쉬운 발음이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우리 낭송가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자각을 좀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단순한 강의가 되겠지만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자, 틀리기 쉬운 발음을 보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3년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받고예요. 대부분의 이 표준 발음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읽습니다. 밟고가 아니고 받고. 이거는 표준 발음법 10항에 보면은 다만 규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항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낭송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 곳씩은 다 제대로 갖고 계시면서 평소에 궁금할 때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꽃을 이 부분에서도 꽃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 어떤 사투리 있으신 분들이 특히 그러신데 이것도 표준발음법 제13항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은 꽃을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국문법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오늘은 표준발음법에 의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오류를 또 제가 하나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에서 우선 쉽게 생각나는 거를 제가 오늘 예를 몇 개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까닭, 이 한용운 시인님 여기를 보면은 제목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까닭 이렇게 읽어야 되죠. 까닭. 근데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기로 읽어줘야 맞습니다.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가 그 시낭송 공연장을 갔더니 이와 비슷한 이 까닭이가 들어가는 시를 까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낭송하시는 전문 낭송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준발음법 제1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까닭이로 읽어줘야 한다는 이유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까닭입니다. 이것도 까닭입니다로 읽어줘야 되는 게 표준발음법 제14항과 1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18항이 하나 더 붙었냐면은 까닭입니다. 그것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까닭이 참 많이 그 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에 윤동주님의 길이라는 시를 또 거기 잠깐 넣어봤지요.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윤동주 씨 공연하는 데서 제가
듣다가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얼른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실어봤습니다. 여기 윤동주 시에도 까닭이 기고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까닭이고가 아닙니다.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나올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낭송가님들이 시 낭송하실 때 굉장히 하나를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습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할 발음 중에 의라는 발음을 보면은 여기 이거는 표준발음법 제2장 5항의 다만 규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라는 발음은 의가 첫 음절에 나왔을 때는 그대로 의라고 읽어줘야 돼요. 의사, 의지 이렇게 그대로 의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음절로 갔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은 이로 읽어줘야 합니다. 주의가 아니고 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예를 들면 문의가 아니고 문의 이런 식으로 의가 두 번째 음절로 갔을 때 그리고 의가 두 번째 음절로 가면서 자음을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 음절일 때도 자음을 만났을 때는 이로 읽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희망 같은 경우 희망이 아니고 희망이죠. 히읗이라는 자음이 만났기 때문에 첫 음절에 나왔지만은 히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의로 읽어주면 안 됩니다. 또 히어, 또 뭐 유희도 이것도 뒤에 음절이니까 당연히 이로 읽어줘야 되고 이런 띄어쓰기 이것도 그렇고 닝큼, 일일이 지금 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첫 음절에 나왔을 때는 의 그대로 읽어주고 두 번째 음절에 나왔을 때는 이로 읽어줘야 되고 또 첫 음절이라도 자음을 만났을 때는 이로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조사로 붙었을 때 이 조사로 붙었을 때 누구누구의, 나의, 우리의 이렇게 의가 조사로 붙었을 때는 두 가지로 다 읽어줘도 된다고 표준발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 또는 애 다 읽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낭송을 하다 보면은 의보다는 애로 읽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아시고 대부분이 이제 애로 읽어주는 걸 많이 지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써놨겠지만은 그런 걸 집에 가서 좀 상당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이런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낭송가들이 발음에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또 낭송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제가 발음을 특별히 조금 강조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준비한 게 있어서 작품의 그 탐구를 할 때 왜 그걸 더 해야지 좋을까? 우리 낭송가들은 시를 은밀이라는 어떤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그 감정을 담아서. 근데 그게 자기만의 감정이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시인의 감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인의 시습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의 그 어떤 시적 배경이라든가 시인의 생애라든가 시인에 대한 탐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 한 편을 읽을 때 시 한 편만 보면 안 되죠. 시인의 어떤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낭송하려면은 단순히 텍스트 가지고 진달래꽃만 보면 안 됩니다. 김소월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 진달래꽃을 쓰게 됐는가 알아보면은 많은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위형이라는 숙모에 의해서 그 진달래꽃이 탄생됐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또 나오죠. 또 백석 시에 예를 들어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같은 경우도 백석 시인과 그 자야라는 기생과의 어떤 러브스토리에 의해서 그 시가 탄생됐다라는 거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가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송하는 유치한 시인의 행복 같은 경우도
이영도 시인, 시조 시인과 청마일치원과의 5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서 탄생한 그런 이야기. 이런 러브스토리, 이런 스토리들을 알고 그리고 접하면 훨씬 더 그 시인의 감정에 더 몰입이 되고 감정이입이 돼서 시를 잘 낭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앞으로 할 때는 탐구와 연구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은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을 김춘경 여러분들께서도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문학 행사할 때, 항상, 신앙송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항상 신앙송과 시작품이 항상 함께 가는 이런 문학 활동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송 TV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앙송이 굉장히 문화 전반에 많이 활동되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많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신앙송이 대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많은 신앙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신앙송 대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충청 지역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표준 발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나 다른 지역 사투리가 또 이렇게 신앙송에 굉장한 어떤 저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신앙송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표준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낭송 방법에서 또한 약간의 어떤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대전이 사실은 이 낭송협회가 굉장히 낭송이 활발한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활발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전에 지금 낭송 관련 협회가 제가 알기로 9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낭송문학협회가 금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까지 해서 한국신앙송협회, 대전 신앙송인협회, 대전 신앙송가협회, 돌바람, 코리아, 또 대덕, 재능, 대전지부, 윤동주 대전지부까지 해서 9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낭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봅니다. 문인들 자체가, 그런 이유는 문인들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신앙송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유로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둘째로는 신앙송 관련 단체가 많아지면서 많은 공연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한 군데서 하나라도 더 많이 공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일반 독자와 시민들에게도 더 많이, 하나라도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더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통합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많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양산되는 것이라도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어디까지 지금 독특한 발음법이 낭송이 자리 잡을 수 있느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얘기. 이 질문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표준 발음의 그 어떤 한계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히 질문, 그 어떤 법인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표준 발음이 안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적 허용된 그런 문장에 표준 발음이 안 맞는 그런 어휘가 들어갔다. 그 시를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표준 발음이 아니더라도. 시인이 정해놓은 거는 그대로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투리의 그 고질적인 발음과 억양, 이런 게 좀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또, 많은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표준 발음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그 발음 오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나운서나 이런 뉴스 앵커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훈련들을 하지만은 일반 이런 예능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막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발음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방송 관련 학과 이런 데서도 또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과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 표준 발음이 얼마큼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듣기에 아주 대단히 부자연스럽지만 않다면 가능하면 표준 발음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그 예를 들면 그 표준 발음을 잘 지키는 그 중에 북한 방송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낭독에서 표준 발음을 얼마큼 엄격히 적용하느냐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장단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요. 이 북한 아나운서들이. 그런데 듣기에 어색하죠. 그 톤이라든가 억양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에 부자연스럽지만 않다면 표준 발음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답변이 되셨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권에까지는 표준 발음을 다 지키고 계시죠? 여기서 조금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권영인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반대 선생교육원에서 지금 신앙송 강의를 발강 중에 계시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손정호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올바른 낭송문화 구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우리 김춘경 그 회장님께서 세분화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춘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전에는 신앙송협회가 참 많습니다. 낭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문학을 공부하고 또 신앙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1개로 알고 있어요. 각 문화원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이 이런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이런 시인들이나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이런 토론, 질의문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알짜배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그 김춘경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신앙송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고자 강의를 합니다만, 올바른 낭송문화 구현을 위한 방법론 중에 그 실행 단계에서 제시해 준 것처럼 음의 템포나 포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낭송문학의 낭송에 있어서 시의 연과 행의 올바른 포즈, 이게 이제 보면은 끊어읽기라든가 포즈라는 거는 짧게 쉬기, 뭐 감정 바꾸기, 뭐 클라이막스 이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즈에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포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낭송하기 앞서서 이제 이런 포즈를 하기 위해서 가령 뭐 공행 같은 게 있거든요. 공행이 뭐냐면 행과 쭉 있고 연과 연 사이에 끊어지는 부분이 공행. 그러니까
낭송에서는 거기를 침묵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행을 낭송은 하지 않지만 그 공행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포즈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 그거를 할 때 호흡 조절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리 회장님께서 있나 이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예시를 들어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낭송 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시인이나 낭송인들을 위해서 신앙송에 앞서 표준 발음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표준 발음법이라는 책이 한 3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들춰보기에는 사실은 또 시간적으로 많이 물론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열정이 있겠지만 다소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간단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건데요. 보통 연과 연 사이, 그다음에 행과 행 사이, 또 제목을 말하고 또 그 지은이의 이름을 말하고 그 사이 어떤 그 호흡을 줘야 되느냐. 또 이제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말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정도 쉽니다. 그 다음에 이름 말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쉽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이름까지는 한 그걸로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한 넷 정도, 하나, 둘, 셋, 넷 정도 쉬는 정도의 그런 템포를 주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과 연 사이는 하나, 둘, 셋 정도, 또 행과 행 사이는 하나나 둘 정도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게 가장 부드럽게 시가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러나 참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공연을 할 때 배경음악이 보통 많이 따라가는데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는 음악에 따라서 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 쉼이 음악에 또 흐름을 맞춰줘야 되니까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이 뭐였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발음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느냐 하셨는데 항상 저는 요만한 소사전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지금 백속에도 들어있는데 표준 발음 소사전이라서 조그만 게 있어요. 백 안에 들고 다닐 만한 거. 그래서 거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때 궁금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봐서 장단음이나 그 발음 정확한 요거를 체크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에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은 표준 발음 변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참 좋은데 거기 보면은 그 표준 발음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읽는 표준 발음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게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 사전기는 시인님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낭송가님들이 이 변환기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표준 발음 몇 항 몇 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간단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한두 번만 더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 발음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TV를 볼 때 그 뉴스 프로그램을 볼 때 아나운서의 그 뉴스 멘트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듣다 보면은 장단음 구사를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아나운서거든요. 아나운서의 뉴스를 항상 귀담아 들으면서 아 지금 저게 장음이었구나 단음이었구나 이게 딱 장음은 특히 딱딱 들어와요 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장 9시 뉴스 가서 보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발음을 귀에 이렇게 꽂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장단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 좀 하나 해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자동으로 질문해 주시네요. 제가 저도 그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분 뺄 분이 있어요.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던 먼저 사람. 지금보다 먼저 사람은 정말 발음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뭘 아는 척 하려고 편집본에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는데 그 사람은 장다른 발음이 그 사람은 참고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장다른 이름이 발음이. 뭐죠? 이름은 제가 몰라요. 지금 아나운서보다 먼저 바로 앞에 진행했던 사람인데 그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얼굴 뭐라 그러지 좀 좋지 않은 날 이렇게 공부 여름짠 자국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정말 그 사람은 장다른 발음이 엉터리였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더욱 엉터리였다가 나중에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마도 네. 그 아나운서 분이 아니시고요. 앵커 하시는 분들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네. 아나운서들은 그 발음을 잘못하면 그 이튿날 방송실 게시판에 뜹니다. 이게 좀 해요. 그리고 뭐 자기들 농담으로는 뭐 벌금도 물어서 그거 모아서 그거 한다는데 이 기자 앵커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9시 뉴스를 참고하실 때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참고할 때 우리가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9시 뉴스라고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뉴스를 이제 멘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뉴스 멘트를 참고하실 때는 그 아나운서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얼굴에 호흡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6분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분만 요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나 서운하다 하신 분 계시는가요? 역시 빨리빨리 신앙송. 네. 잠깐만요. 네. 이 제가 이제 한 수강생이 질문을 해서 그 밑에 책 보면 실려 있어요. 그건 시간이 너무 길게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참고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38쪽이요. 선생님 네. 주신 말씀. 네. 많이 도움이 네. 되고 싶습니다. 네. 대전 지역 내에 낭송인 단체가 11개라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탄생이 되셔서 단체도 많이 생기면 좋으리란만 한 가지 걱정 또 우리가 폐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잠시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